대리제도는 시험 문제는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출제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갈수록 더 중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험 문제 난이도도 어렵게 나올 것이고, 문제 개수도 어떨 때는 4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임의대는 아까 가르쳐 줬으니까 사회가 자꾸 복잡 전문화 되다 보니까 이미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고, 법정들의 경우도 제한 능력자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자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유용한 제도다. 이게 이제 국민한테 인식이 됐다 보니까 법원에 한정개시 심판이라든가 성년후견 개시 심판 내려다가 처음 간 사건이 아주 많고, 그러면 법정대리가 훨 더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 요즘에 법정대리와 관련해서 신문에 자주 오른다는 사람이 누구 있던가요? 어젠가 그젠가 두고 뭐 휠체어 타고 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데. 롯데그룹 신격고시죠. 롯데그룹 신격고시. 그것 때문에 제한 능력자 제도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신격고시가 지금 95인데 우리나라는 96이나 되는데 뭐로 와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도 100세, 여러분 시대는 100세까지 살아요. 단 100세까지 살면 뭐하냐고 말이야. 첫째,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이거 살았다 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세 시대에 적어도 8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먹고 살만한 돈이 있다고도 하는 일이 없으면 빨리 늙어서 죽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이야. 80세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육체적 노동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중개업 같은 거. 그래서 먹고 살만한 능력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이야. 하는 일이 없고 80까지 혼자 살면 뭐예요? 나름 날마다 무슨 저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가끔 산에 가다 보면은 그 산 밑에 노인 양반들 혼자 해 넘어갈 때 먼 산 쳐다보고 혼자 벤치에 앉은 노인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져 내려요.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예? 그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이요. 하루라도 빨리 증 따야 되고. 그래야지 같은 중개업자 친구도 사귀고, 예? 같이 땅 보러 다니고. 그 얼마나 재밌어요. 나이 먹어서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돈까지 벌고, 손주 오면 용돈도 주고, 새끼들 앞에서 내가 갑이고, 내가 하는 일 없고 돈 없어 봐요. 새끼가 갑이고 내가 을이 되지. 예? 이런 노인들 많잖아요. 그 여러분이 갑이 돼야 될 거 아니요. 나이 먹어서까지 자식놈들 확 해잡고 시킨 막 뭐라 하고, 그럼 아버지 돈 때문에 새끼들 꼴랑지 다쳐 내려서 명절 때 팍팍 인사하러 오고, 그런 삶을 사셔야지. 자식 새끼들 쳐다보도 안 오고 산 밑에 벤치에서 혼자 앉아서 해 넘어가는데 멍하니 지나가는 저녁노를 쳐다보면 뭐하냐 말이야. 에이?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넘버1인데 압도적으로 그것도 2위하고 10배 차이 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이야. 거기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개사 공부 뭐 때문에 하세요? 나 무지하게 궁금해서 나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중개사 공부하시는가? 목표가 뚜렷해야지 지름길로 항상 간다고 제가 노상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뭐 때문에 중개사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이웃집 김 여사가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친구가 중개업에서 돈을 소소히 버니까 괜찮네 하고 그냥 따라온 건지, 나 무지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 책으로 돌아가서 대리의 아까 다 가르쳐 쭉쭉 있고, 그냥 동그라미 2번에 그 마지막 구절에 그 특성이 있잖아요. 행위자와 효과 기속자가 나누는 특색이 있다. 대리행위는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그게 특색이고, 대리제도 기능 1, 사적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게 법정 대리다. 사적 확정 임의 대리다 읽으면 되고, 뒤에 넘겨서 대리 본질론 다시 집중을 바짝 하자 말이에요. 여기가 대리 본질론이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거. 대리 본질론은 요걸 깨우치면 대리 공부는 90%가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것만 갖고 놀면. 지금 이 대리인이 나는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매매를 하더라면 대리 행위를,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해요. 행위자는 대리인이란 거죠. 그런데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무 법률효과는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에게. 따라서 이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데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효과는 왜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가?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권리무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의 본질론. 왜 권리무는 얘한테 갔는데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의 본질론 그러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우리 대다수 학자들은 요리 이야기를 해요. 왜 대리행위는 얘가지만 권리무는 얘한테 가느냐?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비록 계약 체결은 네 가지만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효과,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만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는데 이때 계약 체결은 네 가지만 이 대리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대리인의 의사를 압축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재 읽다 보면 대리 의사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리 의사라고 이야기를 할게. 대리인이 이러한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리무는 본인에게 간다. 이런 논리 전개라고 말이야. 대리 의사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대리 의사가 그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얘가 계약 체결하면서 이런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효과, 권리무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대리인이 가지고서 매매를 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무는 본인에게 간다. 이렇게 논리 전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리인이 이런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요. 왜냐? 얘가 계약처럼 내가 하지만 권리무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의사는 이자우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냐 그 말이요. 어떻게 아냐 그 말이요. 이 말 듣겠나요? 그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걸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갑 대리인 의리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됐는데 이런 거를 바로 뒤에 나오지만 대리에서 현명주의 원칙 요리 이야기를 해요. 본인 이름을 나타내려면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표시 방법은 통상 갑 대리인 의리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또 다른 말로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현명 원칙이라고 이렇게 대리인이 현명을 한다는 것이 곧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말할까. 얘가 갑대리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거요?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누구한테 준다. 여기 나와 있는 갑이란 놈한테 권리무는 주겠다. 이런 의사를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현명한다는 것이. 따라서 대리에서 대리인이 나는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현명을 하고서 대리를 하면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거니까 요거는 계약자는 내가 하지만 권리무 얘한테 주겠다. 요걸 얘가 표시해 주는 거니까 권리무가 누구한테 가고 본인에게. 요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고 본인이 되지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얘가 만약에 갑대리인으로 표시를 안 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대리 의사가 없지요. 따라서 권리무는 본인에게 기속될 일이 없겠죠. 이 경우는 모든 권리무가 누구한테 기속이 되냐? 대리인 자신에게. 이 경우는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만 갖고 놀라고 말이에요. 얘가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했다. 그러면 대리의사가 있는 거니까 계약처는 얘가 하지만 권리무는 누구한테 간다? 얘한테. 당사자도 누가 된다? 얘가. 요걸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권리무는 누구한테 간다? 얘한테. 당사자 누가 된다? 얘가. 얘가 모든 책임지고 그대로 끝나는 거야. 현명을 안 한 경우는 요것만 갖고 놀으려고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그 다음 대리와 구별을 개념해서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민법상의 대리를 간접대리에 대응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직접대리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민법에 규정이 되는 대리는 직접대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책에 쓰여있는 간접대리는 민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상법에 나왔는데 상법에 보면 그 교재에 예가 들어진 것처럼 위탁 매매 같은 것이 여기에 간접들의 일종이다. 그래서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간접되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배우자 하는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들어가는 건지 비교하기 위해서 요걸 이해를 하면 되니까 간접되는 게 딱 한 끗 차이예요. 뭐가 한 끗 차이냐 그러면은 누구 이름으로 계약 치르는가 그것만 보라고 말이에요. 개념에 이렇게 쓰였어요. 간접 대리는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계약 치르는가 보세요. 간접 대리는 자기 자신 이름으로 계약 치른다. 그게 민법상의 대리하고 차이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이제 농업이나 치고 농수산물을 채취를 해서 서울에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여기에다가 판매를 위탁을 했어요. 이렇게 위탁을 농수산물을 농업인이 채취를 해서 판매를 위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탁받은 이 농수산물을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중개상이라 치고 얘가 누구 이름으로 매매를 하느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매매를 한다면 갑대리 느려 이거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지 이름으로 직접 매매를 한다는 거게. 그러면 여기에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이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무가 누구한테 가느냐? 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신 상식으로 매매는 이제 위탁받은 얘가 매매는 대신 해주겠지만 이 농수산물을 매매한 대금은 누구 거가 돼야 돼요? 이거 농업인 갑 것이 돼야죠. 이 사람 것이. 그러니 매매를 이제 이 도매상이 중개상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권리무 대금 지급 청구권도 얘한테 기속이 돼요. 그러나 돈은 궁극적으로 요 갑이 가져야죠. 간접들에게는 이 본인을 간접자를 붙여서 간접 본인. 요 대리는 이제 간접대리 중개상 같은 사람을 간접대리는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권리가 가야죠. 따라서 일단 자기가 취득한 대금 지급 청구권 등을 그 다음에는 간접 본인 농업인한테 이전해주는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무가 최종적으로 갑에게 기속은 되지만 직접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대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기속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왜 간접 대리라고 표현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무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간접 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그래서 간접 대리. 그러면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대리가 가는 건지 설명 하나도 알겠나요? 이거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고서 하니까 대리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무가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잖아. 이렇게 한 바퀴 돌 일이 없잖아요. 그걸 하겠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를 하니까 권리무가 직접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이렇게 한 바퀴 돌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요. 깨우쳤나요? 그 다음 대표는 무시해도 되고 우측에 사자. 요거는 이제 교재 읽다 보면 또 우리의 판례에 사자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대리제도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자가 이자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 치자고 말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까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는 거야. 1억에 팔까 1억 5천에 팔까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 이게 대리제도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전혀 규정이 안 돼 있고 학설이나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사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한자 뜻분하면 글자가 또 심부름꾼이라는 소리인데 요 사자도 민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이제 학설 판례에서 사자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를 사자 그래요. 따라 사자도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듣기만 해요. 그 헛다리 짚어갖고 공부해봐야 점수 안 나오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간접들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 배우냐? 민법상의 대리가 왜 직접 되는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자도 마찬가지라고. 사자 자체가 시험에 내는 촌놈 없어요. 우리 민법상의 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자는 우정 출연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초점 맞춰보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어디에 초점 맞춰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하잖아. 그걸 잘 캐치하라는 거예요.
10마디 해봐야 그중에 2마디나 쓸말있고 8마디는 우정출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따라서 사자도 전달 견호 사자가 있고 표시 견호 사자가 있는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 전달 견호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는 자, 표시 견호 사자는 말로 전하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만 양자 공이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 사자는 얘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 것인가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내 토지 예컨대 100평방미터를 현금 1억 원에 병에게 팔아야지 싸그리 누가 결정한다? 본인이.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 뭔만 하는 거야? 전달. 서면으로 적어줬다. 그 서면으로 전하는 놈이 전달 기간. 말로 전한다. 갑이 그럽다. 지 토지 100평미터를 당신한테 1억 원에 현금 1억 원에 판다고. 이렇게 말로 전한 놈이 표시견호 사자. 그러나 공이 모든 의사결정 누가 한다? 본인이. 따라서 민법상의 대리하고 차이가 뭐다? 사자는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대리제도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더라? 대리인이 하더라. 요게 양자 본질적인 차이다 그 말. 그것만 알고 나머지 응용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모셔도 돼요. 그 다음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아까 서두에 다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적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 원칙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거 딱 전제하고, 따라서 이제 뭐 하나만 좀 구별할 줄 알면 되냐 그러면, 옛날은 이제 이런 기초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뭐 시험에 낼 일 없으니까 뒤에 보면 불법행위가 나와 있어요. 잤나요? 불법행위는 법률 행위 아니니까 대리가 허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문제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더 7번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그 위압의 말종 확이니까. 지금 이 갑이 을에게 내 토지에 팔아달라 대리권을 주었어요. 해서 얘가 나는 갑 대리인 의뢰에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해요. 매매는 계약이죠. 법률 행위죠. 따라서 대리는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이 돼요. 대리인이 얘를 대신해서 하는 거는 뭘만 대신해서 하는 거다? 계약책이라는 거 이런 거나 대신해서 하는 거라. 그 이야기 못 알아들으면. 따라서 이런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그럼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말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책에는 따라서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권리금은 누구한테 간다? 본에게. 따라 얘가 소유권 이전을 못 부담하고 대금 지급 채권 권리도 얘가 갖는 거예요. 매매 얘가 떼서 돈 얘 거 아니에요. 얘 거가 되고 소유권 연결 의무도 얘가 부담하고 요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대리가 허용.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요 대리인이 이번에는 분명히 대리인이에요. 대리권 줬으니까. 근데 얘가 상대방하고 계약처에다가 시비가 붙어서 귓사당면을 때렸더니 고막이 폭 터져버렸어. 불법행위 범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져야죠. 그냥 묻는다고 말이요. 이런 불법행위도 대리가 허용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 누가 진다? 불법행위는 얘가 범했지만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지게 되는 거렇게. 근데 불법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이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 없어요. 누가 손해배상 책임진다? 대리인이 스스로. 구별하겠나요? 요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계약처는 얘가 하지만 이거는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근데 얘가 불법행위 범하면은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직접 책임지고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니까 그 외압의 말짱황이고 그 말의 의미를 깨우쳤나요? 대리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 읽으면 되고 밑에 박스에 외우지 마시고 뒤에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빌붙 치지도 마세요. 그 빌붙 친 순간에 망해.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는 개념 요게 좀 낯설 건데 여기 능동대리는 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경우를 능동대리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적극대리. 야 토지 살래? 이런 거. 수동대리는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에게 거꾸로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하고 얘는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만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극대리. 능동대리권을 갖는 애는 수동대리권도 갖겠죠 상식으로. 그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 요건 목건들은 대리권 유무로 구분하니까 읽으면 되고, 대리서 3명관계. 지금부터 대리 공부는 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대리 공부를 하니까,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이미대리 같으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한다.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이 상대방을 찾아서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해서 갑부터해서 매매한다. 요게 대리행위. 그러면 대리행위는 이해가 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나는 권리무는 본에게 기속이 되고,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이 기속이 되겠죠. 상대방이야, 반대쪽은. 따라서 이제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당연히 대리권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살펴보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가 행해지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는 뭐에 관해 살펴보고, 대리 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고, 끝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의 귀속의 문제가 되죠. 권리무 얘한테 가고 반대 권리무는 얘한테 가니까.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과 귀속을 살펴보는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통상 하나 둘 셋 대리의 3명관계 그러고, 대리 공부는 책도 이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부터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기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법률과 귀속은 시험에 특별히 낼 만한 게 없고, 주로 이제 시험은 여기 대리권 부분하고 대리행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기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 넘겨서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권 살펴보고, 제2절 찾았나요? 넘기지 말고. 그럼 제3절 제목이 뭔지는 알겠죠? 넘기지 마시고. 대리행위가 나오겠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그럼 제4절은 또 제목이 뭐로 나올 것이고, 법률효과의 귀속이 나올 것이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저 책에 딱 잡고 여기다 이제 각각 필요한 것 몇 가지 살붙이라 그 이야기야. 요 순서 딱 잡고 이렇게. 아무튼 그냥 책 읽으면 실력 안 되니까. 먼저 대리권에서는 의인안에서 개념은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고, 요 대리권에 권자가 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얘가 얘한테 대리권 줬다 그 말은 얘한테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줬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니까. 근데 대리권은 그게 아니고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주는 거니까, 권자 들었다 해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의미한다. 기초 입문과정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권리하고 권한 구별하라고. 대리권은 발생원이 다 가르쳐 준 거 읽으면 되고,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특히 법정 대리권은 발생원이 그 밑에 외우지 마세요.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을 규정해서 대리권 발생한다 그 말만 이해하면 되니까. 아까 다 가르쳐 줬잖아. 대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우측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중요하고,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 시험에 낼 거 없잖아. 모른다 해서 대리권에 지장도 없고, 아까 다 가르쳐 줬고. 임의 대리는 이제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내 땅 팔아달라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고, 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한자로 줄 숫자를 써서 숙권행위 요리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이다? 숙권행위. 이 말은 다 이해하겠죠. 거기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그거 점검 딱 하고. 다 단독행위니까 이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대리권 수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얘한테 대리권이 발생. 단독행위니까 숙권행위는. 요걸 만약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계약은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얘한테 대리권 주겠다고 청약, 대리인이 될 자가 승낙해야지 대리권이 발생이 되겠지만, 단독행위로 보니까 본인 쪽에서 뭔만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얘한테 대리권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겠죠. 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될 자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고, 단독행위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숙권행위는 동시에 불효식행위다. 요거는 이제 왜 논란이 되냐 그러면은,
원래 저 거래 관행상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위임장이나 서면을 작성해서 통상 대리권을 수여를 하더라는 것. 실무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그러면 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이나 서면을 작성하도록 우리 법에서 요구를 하는가? 이리 되게 되면 요식행위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거래 관행이 그럴 뿐이고 위임장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구두로 대리권 주마 내 땅 팔아줘 이렇게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수권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 밑에 무슨 행위다? 불허식행위. 그 다음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칼같이 구별해야 되고 이거는 대리를 이야기해서 개념 파악이 돼야 되니까 먼저 임의 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은 통상에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토지 한 필지 가지고 있다. 토지를 팔고 싶은데 내가 몹시 바쁘다. 그런 경우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단 일처리를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내 땅 팔아주라. 그게 흔히 말하는 청약이요. 얘가 그래 알았다. 요게 승낙. 그러면 양의사표식 합체가 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요시간 표현을 빌리면은 위임계약 일단 두 사람 사이 체결이 돼요. 그럼 일처리 부탁하는 자를 우리가 위임인, 일처리 해주겠다고 승낙하는 자를 수임인 그래요. 그럼 여기서 처리할 일은 갑의 토지를 팔아주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수임인이 상대방을 찾아서 이제 거래를 갑의 토지에서 거래를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이 계약이 성사가 되려면은 청약과 승낙이 합체가 돼야 되는데 이 청약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은 이자가가 아니라 갑 소유죠. 따라서 얘가 얘한테 청약을 할 때 내 땅 사라가 아니라 갑의 땅 사라 이렇게 청약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얘는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누가 뭐라 가네도 반사적으로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무 땅 팔려고 하는가? 이자 자격을 걸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무 땅 파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수임 의무를 매매를 원활하게 성사를 못 시켜요. 그러니 얘가 이자 그런 자격을 거론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를 하는 거예요. 그 매각할 수 있는 자격 수여하는 것이 권보이다. 대리권이라 그 말 이렇게. 따냐 대리권을 수여를 딱 하면 요 위임인은 동시에 이제 본인에 해당이 되고 이 앞전에는 위임인에 불과했지만 대리권 주었으니까 이제 본인 되고 얘는 이 앞전에는 수임인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이제 대리권 수여받았으니까 동시에 뭐가 되고 대리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토지를 얘한테 팔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나는 뭐이다 갑 대리인 을이다 위임장을 딱 제시하고 매매를 할 것이고 그럼 얘가 더 이상 네가 뭔 자격으로 나무 땅을 파셔 시비 안 걸고 따라 수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칠판의 사례처럼 이런 수임 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대리권이 수여가 돼요. 이때 이 대리권 수여한 행위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권행위 이때 이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원인 두 놈 사이 위임계약 등이 미리 체결이 됐죠.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원인된 법률관계 풀면 이 위임계약이 원인이 돼서 일처리 원만하게 하도록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초적 내부관계 구별하겠나요? 용어 구별 잘하라고 말. 알아야지 문제 푸니까. 책에는 이제 고용계약 예에 드러나서 그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위임계약 등이 많이 체결이 되죠. 이렇게. 하나만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중개사법 공부됐을 거니까. 여기 지금 갑이 어디를 저번에 누가 보라에서 봤다 어떤 민법 선생님이 아주 엉터리로 민법을 가르치고 있던데 아주 그런 애가 어떻게 민법을 가르친가 모르겠어. 하나 묻는단 말이에요. 요 갑이 중개 의뢰인이에요. 토지 소유자 을이 중개업자이고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를 딱 해요.
명확하겠나요? 이제 묻는다고 말이요. 여기 중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일처리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으로 하면 일종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임계약하고. 근데 이때 이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한테 중개 의뢰를 할 때 동시에 중개업자가 대리권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예? 대리권 수혜해요, 안 해요? 바꿔 말하면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 땅 팔아달라 그러면 중개업자도 나는 갑대리 내려해서 지 마음대로 병하고 매매하고 하냐고 내 묻는 거예요. 대리권 수혜가 안 되죠? 이건 대리는 아니에요,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직접 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권행위가 없어요, 여기는. 이 말 듣겠나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대리를 하려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요? 별도로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만 한 거는 대리권까지 수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임의로 대리하면 안 되잖아.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되고, 별도로 당신 중개업자 당신이 직접 매매하라, 대리하라 이렇게. 아까 말한 원룸 같은 거는 동네 중개업자나 서울에 사는 원룸 소유자가 매번 와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자한테 아예 대리권도 주어버리잖아. 위임장 같은 거 딱 주어버리잖아. 당신이 나 대리해서 임대차 하라고 동네 중개업자한테. 이럴 때는 별도로 대리권을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중개 의뢰만 한 것은 대리권까지 수여한 거 아니니까 중개업자가 직접 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새끼는 중개업자한테 대리권 수여한다고 이게 수권행위고 요 중개 계약이 원인된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자빠졌더라. 뭐 이 미친놈이 이게. 대리권 수여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수권행위 없어. 중개 의뢰만 하는 경우는 별도로 대리권 수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수권행위가 무인성 이런 거는 몰라도 공부는 시작 없어요. 제거부 되고 수권행위 하자도 마찬가지고. 뒤에 넘겨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논란이 되는 것들, 시험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로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이제 대리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딱 염두에 두고 첫째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이제 집중 출제되는 파트가 대리권은 지금까지 용어 정리한 거는 시험에 뭐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대리권의 범위는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무엇을 대리할 수 있는가? 본인을 대신해서 이게 대리권의 범위라고 말이야. 그럼 이것도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로 나눠 살펴봐야 되는데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예컨대 제한 능력자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요거는 대리권 자체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도 당의 법규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야. 낼 수도 없고 모른다 해서 공부할 시장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열에 딱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인의 경우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 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뭘 대리할 수 있냐? 요거는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이 방금 내 이야기다시피 수권행위니까 결국 수권행위에 의해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리권 수여할 때 내 건물 팔아주라 그러면 얘는 뭔만 대리하면 되고 수권행위에 따라 건물 매매만 내 건물 임대주라 그러면 수권행위에 따라 뭔만 대리하면 되고 건물 임대만 이야기라고 말이야. 따라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수권행위에서. 따라서 결국 이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결국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착이 되니까 이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냐 이걸 알게 되고 채로 돌아가서 따라서 이제 그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판례 사례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기초 문제도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니까 특히 우리 시험에 많이 물은 것이 그 1번에 쓰는 동그라미 1, 2번 판례. 여기 이제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이때 요 임의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거. 얘는 토지 매각이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수령할 권한 정도 있을 것이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정도는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때 안 틀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얘한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을 했어요. 대리인한테. 그러면 얘는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이제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러죠. 본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대금직 조건 권리자니까. 근데 얘가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을 해서 임의로 소비 낭비를 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쪽에서 다시 상대방에게 나는 중도금 잔금 받은 적 없으니까 지불해달라, 얘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건데, 얘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임의들한테 중도금 잔금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얘가 본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를 횡령한 것은 지네 둘 사이의 문제니까 얘는 더 이상 얘한테 중도금 잔금 지불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얘가 잔금 지급일 조금 며칠 말미를 달라 해서 일주일 연계해줬다. 그러니까 제 날짜에 안 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계약해줘 뭐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제 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해? 안 했으니까 계약해줘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잔금 지급기를 연계해주면은, 뭔 알겠어요? 그 다음 거기 2번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 판례,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요 판례가 그 다음에 또 왜 나오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는 담보 설정이나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판례 이제 매매에 관해 나와 있고,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매입해달라고, 매각 말고 매입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갑들은 의뢰해서 상대방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용파겠나요? 매매 계약 딱 체결했어요. 거래가 성사됐어요. 그런데 후에 요 임의 대리인이 다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이런 판례들을 또 집중 물어본다는 건데, 결론부터 하면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이제 물어보냐? 이유가 중요한데, 그거는 방금 다 가르쳐 줬어요. 기본 용어 정리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건물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럼 내부적으로 일단 위임계약에 체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 원인된 뒤에 바로 나오지만 대리권 소멸 사유 중에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위임계약 등에 원인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된 거 일처리 원만하게 잘 하시라고. 근데 일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거는. 그러면 임의 대리권만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임의 대리권은 소멸 사유 중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요게 들어가 있다면 바로 뒤에 나오지만,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이 오판례라고 말이에요. 이 계약이 이미 성사가 됐다.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종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이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는 얘한테 없다. 이런 이야기냐. 그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을 무시해도 되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또 따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 임의 대리의 경우는 숙권행위에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 문제는 숙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초한다. 판례 몇 개 딱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제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은 명백해요. 숙권행위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숙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더라도 뭐 하라고 얘한테 대리권 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말이야. 이런 경우 임의 대리인을, 대리권 주긴 줬으니까 대리는 대리인이요. 이런 경우 임의 대리인을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 요리 이야기를 한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런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118조에다가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하나 두고 있는데, 기초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먼저 118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권한이 불분명한 임의 대리는 첫째,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다. 둘째, 이용 개량행위라고 하는 거, 법규에 나오는 요거를 이제 싸잡아서 관리행위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이용 개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존행위와 달리 무제한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이 부여한 임의 대리는 요건 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규정이 안 되는 것이 처분행위였는데 118조에 처분행위가 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는 처분행위는 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규정이 안 됐다는 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저 보존행위는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현상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니까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도 이런 거는 제한 없이 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 요게 지금 토지다. 근데 만약에 미등기 상태다. 그러면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미등기 상태니까 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은 등기 신청해야지 소유권이 보존이 되니까 보존행 일종으로서 얘가 대리가 가능하고 또는 이게 건물인데 훼손이 됐다. 수리하는 것 정도도 수리해야지 현상가치 유지가 되니까 보존으로서 가능하고 그 다음 거기 보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이 지금 매가 들어졌는데 거기 박스 속에 보면 찾았나요? 방금 처분행위는 뭐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이자가 본인 소유 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은 뭐 하겠다. 뭐 저당권 설정한다는 이런 것도 안 되고. 근데 보존행위냐 처분행위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매각이어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보존행위에 해당이 돼요. 형식적으로는 처분행위지만 왜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은 그대로 놔두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현상가치 유지하려면 팔아서 돈으로라도 뭐 해야 되죠? 보존해야죠. 그거는 보존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허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뭐 한다든가 임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용행위로서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도 허용이 돼요. 임대하는 것 같은 거 또는 계량행위 같으면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니까 갑이 병에게 무이자 소비대차로 1,000만 원을 빌려준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거를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꿨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그러면 권리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가 되잖아.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다만 여기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고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이 되니까 거기에 박스 위에 동그라미 3번 그런 걸 물어보니까 점검 따박따박 잘 하시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박스 위에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 근데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예금을 찾아서 사채로 빌려준다. 또는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권리 성질이 완전히 바뀌니까 권한이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는 본인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불구한 임의 대리인이 그걸 택지로 조성한다. 이런 거는 본에게 이익이 될지언정 물건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임야에서 택지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처분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대리권의 제한 요거는 개념 파악 특히 잘해야 될 것이에요. 이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 허용이 안 된다. 그런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라는 건데 요거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토지파 대리권 줬다. 그럼 얘가 요 상대방을 찾아서 얘하고 저 머리 맞대고 계약 체결하겠죠. 이렇게 사람 머릿수도 본인 대리인 상대방 머리도 세 사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자기 계약은 제목이 자기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자기 계약이라고. 따라서 얘가 얘한테 토지 팔아도 대리권 줬는데 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갖는 자가 자기 계약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대리인이 자기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자기 계약이야. 제목이. 따라서 얘가 얘 찾아서 얘하고 매매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돼버리더라. 매순이 된다. 이런 게 자기 계약. 이자 대리인이 다른 놈하고 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자기 계약. 자기가 직접 뭐가 됐다. 매순이 됐다. 그 이야기잖아요. 민법은 정말로 용어가 잘 만들어졌어. 개론과 달리. 이 용어만 보면 다 유추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비응패가 뭐이다. 이 용어를 음미 안 하고 그냥 밑에 개념부터 읽으니까 머리통 깨져버려갖고. 자기 계약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타인하고 계약 체결한 거 대리인 자기하고 계약 체결한다. 자기 계약. 따라서 요 대리인이
혼자 앉아서 계약 치른다 그 이야기겠죠. 왼쪽 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뭐가 돼서 매수인이 돼서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 치른다. 이게 자기 계약. 그럼 아까 다 가르쳐줬어요. 사주하고 달리 대리의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다 하더라? 대리인이. 근데 자기가 매수를 하니까 시가 1억짜리 토지도 매도인의 대리인이잖아. 얼마에 팔까 얘가 의사결정하잖아요. 8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8천에 매수하잖아. 누가 박살난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지시켜야죠. 안 그래요? 그 다음 쌍방대리 한번 설명을 놨고요. 양쪽 모두 대리한다 그 이야기니까. 얘는 얘한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고 요 병은 거꾸로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대리를 줬고 대리권 줬고 얘는 매도해달라고 팔아달라고 줬고 사달라고 대리권 줬고 얘도 본인 얘도 본인. 따라서 얘가 양쪽 모두를 대리한다 그래서 쌍방대리. 이 경우도 얘가 혼자 앉아서 매매하겠죠. 왼쪽 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 우측 손으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혼자 앉아서 매매하잖아. 의사결정 얘가 다 하니까 두 놈 중에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얘가 나한테 사탕깨나 좀 사주고 평소에 아부를 했다. 그럼 얘한테 1억 원짜리 의사결정, 시가 1억짜리도 1억 5천에 판다고 의사결정, 매수도 1억 5천에 매수. 그러면 얘가 박살나고 그 반대는 얘가 박살나고 두 본인 중에 누군가 이익 침해하잖아. 이런 말까지 안 해도 좀 알아들어야 돼요. 한 두 마디만 하면. 세 번째 정도 하면 가정 지나면 이제 한 마디만 해도 알아듣겠죠. 설마 안 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도.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되는 결론,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금지를 시키자. 그러면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를 시키니까 뒤집어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일 것이고, 특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아직도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자 금지행위 대상이 되니까 중개사법 이야기에서 되고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도 자기계약 같은 거 체결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풀어주자고 재작년부터 이제 공청회 열고 중개사법 개정을 해서 중개업자들이 요즘에 수익이 지금 별로 창출이 안 돼요. 스스로는 올릴 수가 없어. 시도 조례를 정하는데 저 지방자치 의원들이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데 스스로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개업할 때 엄청 애먹는다는 거야. 스스로 수입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자기계약도 허용을 해주자. 중개사법 개정해서. 이게 제가 내려오기 전에 계속 서울에서 논란이 됐었고 공청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풀어주자고. 근데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고 여러분 생각은 어찔란가 모르겠지만 풀어주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알아야지 푸는지 만지를 또 이해하지 뭐. 응? 풀어주면 이게 지금도 하고는 있잖아요. 몰래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요게 중개업자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물건 나오면서 금매물로 싼 건 나오면 자기가 매수 뿌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갖고 사실 돈 벌잖아요. 스스로 갖고 돈 버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풀어주자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차피 중개업도 이제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벌어지겠죠. 돈 번 사람은 엄청 벌고 이제 깡통 두드리는 사람은 깡통 두드리고 뭐 이리 될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라도 이해 잘하더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자기계약 쌍방대 허용이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떤 경우가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냐?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얘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여기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얘가 뭐 다른 사람 찾아와서 매매하기보다는 내가 당신 토지 필요하이 내가 매수하면 안 돼? 그때 본인이 허락해 주면 자기계약 치러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애우실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것만 좀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쌍방대리 하더라도. 우리 실무에서 특히 중개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등기 신청인데 이것 가지고 일단 이해를 딱 하라고. 공부 처음 한 사람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대금 1억 원 두 사람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채무 부담하는데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넘겨주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알겠지만 등기 신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가 총알같이 사무실 띄워오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매도인, 매수인, 동일인은 중개업자가 소개한 병법무사에게 등기 신청하는 대리권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양쪽 모두를 권리자,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양쪽 모두를 데려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쌍방대리인데 이런 거는 자기계약 쌍방대가 다 허용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이 법무사가 양쪽 모두를 대리하더라도 이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일 없잖아요. 왜냐? 매매자금 1억 원까지 본인들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얘는 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 신청만 시다발이 노릇하잖아요. 얘가 양쪽 모두 대리했을 때 이자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려면 매매자금도 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지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건데 이 경우는 그럴 일 없다고 말이야. 법률관계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듣겠나요? 이해하세요? 예? 따라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채무 이행의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이해관계 형성이 되는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안 돼요. 그 위에 동그라미 뒷골랑이 있어도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되지만 따라서 거기에 들어온 것처럼 이런 경우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겸손하게. 얘가 이제 본인이고 얘가 대리인인데 요 우리 본인은 예금 출납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은행 예금해 놓은 거 얘가 출금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얘가. 근데 요 대리인이 본인에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겠나요? 그럼 보세요. 내가 대리인이 본인한테 1억 원짜리 채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자 은행 예금 출납에 관한 대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 예금 구자로부터 돈 1억 원 찾아서 자기 채무 변제 충당시킬 수 있다고 말이야. 얘가 나한테 1억 빚졌으니까 나는 이자 예금 출납에 관한 대리권 가지고 있고 그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찾아서 요 1억 원 채무 변제 충당시킬 수 있다고 말이야. 이거 단순한 채무 변제니까 얘가 자기 계약 채로도 상관이 없어. 그럼 알겠나요? 얘는 채권자면서 동시에 이자의 대리인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은행에 예금 해놓은 거를 예금 출납에 관한 대리권 가지고 온 대리인이 1억 원을 찾아서 얘가 나한테 빚지고 있는 1억 원을 갚도록 하는 것을 갚은 것은 당연히 하는데 요 1억 대신에 얘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대물 변제. 본래 급부에 가려면서 다른 물건을 변경을 대물 변제를 하죠. 그러면 내가 얘한테 1억 원 채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자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소유 토지를 내 1억 원 채무에 대신해서 변제를 한다. 대물 변제한다. 이런 거는 얘가 대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면 1억 원하고 정확히 값이 이코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2억짜리다. 그럼 내가 얘한테 1억 받을 거 있고 이걸 지금 변제하기 위해서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한다는 소리인데 2억짜리 토지로 대물 변제해버리면 얘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이해공 형성이 되니까 이런 대물 변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채무 이행만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지. 그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우측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했던 원칙은 이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무권대리를 나중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네요. 추인하면 이제 처음부터 유효가 돼요. 공부 처음 한 사람 바로 뒤에서 배우고. 따라서 이제 사전에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되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사후에라도 본인이 동의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된다는 거. 그게 무권대리요. 만약에 절대 무효, 확정 무효가 되면 본인이 추인 못해요. 그러니까 추인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무권대리 취급한다. 이런 논리인데 공부 뒤에 무권대리 한 사람은 그 말 그냥 알아듣고 공부 처음 한 사람은 뒤에 살펴보라고. 그 다음 공동대리. 요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요것만. 지금 대리권의 제한 부분에 뭐 또 들어갔냐 그러면은 공동대리도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먼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마치라고 주는 거니까 대리인이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는
원칙을 항상 전제하시고,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데 이런 거를 각자 대리, 단독 대리. 이것도 이번 탄핵 전국에서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나왔었잖아. 각자 대리, 단독 대리. 뭐 할 때 나왔나요? 박 대통령 대리인 대리. 각자가 놀았잖아.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김평우라는 사람하고 다른 대리인들하고, 그러나 김평우라는 사람들, 아니 이거 다른 대리인하고 지금 말이 틀리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 우리는 뭐 한다고? 각자 대리한다고 그랬잖아. 응? 거기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 중차에 대한 탄핵에서 각자 대리 해보면 안 되잖아. 사실은 자기들끼리 뭐 해야 되고, 의논해서 해야 되고, 그 의논해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를 공동대리라 그래요. 여기 각자 대리라고 계속 우기잖아. 그래갖고 기존에 했던 그 대리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에이 가만히 있어 하고 뭐라고 해보, 지가 막 뭐라고 해보. 그래갖고 사실은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가 막 깽판친 통에 어쩌면 개심표 좀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깽판 많이 쳤으니까. 그때마다 각자 대리, 단독 대리 그랬잖아. 이처럼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단독 대리, 각자 대리, 이게 원칙이에요. 그 탄핵 거기서 변호인들 맨날 했던 소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공동 대리가 이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임의 대리 같으면은 숙권 행위에서 공동 대리가 성립돼. 이렇게 대리인 예를 들면 니네 둘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그러면 공동 대리가 된다 이야기고, 법정 대리 같으면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요게 대표적 공동 대리가 성립이 돼요. 증권은 공동을 행사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공동 대리 했을 때 공동이란 말은 뭘 공동하는 건데, 또 똑같은 이야기고, 아까 서두에 직업부락 주식했어. 사자하고 달리 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라? 대리인이. 그러니까 공동대리에서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공동대리 그래요. 그럼 단독대리는 의사결정을 각자가 단독으로 하는 거고, 따라서 토지에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은 원칙이 이제 단독대리가 원칙이니까 누구에게 얼마 어떻게 팔까 각자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 이게 단독대리야. 저 대통령, 대통령 탄핵 대리인들이 각자 이렇게 하듯이. 응?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 중차단 시국에서 이 새끼, 물론 법상으로 단독대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지네들끼리 뭐는 해야지. 의논해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변론도 하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공동대리 그러면 공동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까 전원일치 의사결정하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의사결정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원래대로 하면 각자가 이제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니까 단독대리가 원칙이니까. 근데 공동대리가 돼버리면 얘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까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못하고 이 병하고 뭐 해야 돼요? 협의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요 의를 기준으로 하면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니까 대리권이 제한받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따라서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뭐에 해당이 된다?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 따라 원칙을 항상 전제하시고, 그 119조 조문만 좀 정리하면 되니까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 외적으로 공동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숙권행위나 법률에 의해서. 공동대리했을 때 공동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좀 해두라고 말이야. 그 범준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 뒤에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첫째 대리권의 범위 문제예요. 기초 문제로 많이 나온 거죠. 두 번째가 대리권의 제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권의 남용 문제인데, 이 대리권의 남용도 옛날에는 별로 안 나오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대리권 남용이 자주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 대리권 남용은 아까 그 계약처리는 대리인이 하는데 왜 권리의무는 모두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가?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것이 대리권의 남용 이론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집에서 예습을 해오시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